밀키트는 요리다. 밀키트는 요리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키트로 만든 비빔국수를 식탁에 올리면서 이건 내가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밀키트 아니야? 이런 대답이 돌아오면 아마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이 주제는 정성이라는 고생이 꼭 들어가야 하는가 아닌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밀키트도 잘 사면 집밥보다 더 맛있고 편리한데 돈도 은근히 아낄 수 있어요. 왜 우리 요리할 때 사기 애매한 재료들 있죠? 인터넷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를 하는데 홍고추 딱 하나, 레몬 딱 4분의 1 조각이 필요하대요. 혼자 사는 분들은 앞으로 언제 또 쓰일지 모르는 재료를 사야 하니까 짜증나죠. 그런데 밀키트는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으니까 나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맛없다, 비싸다, 쓰레기 많이 나온다,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지만 밀키트 시장은 매년 무섭게 성장 중입니다. 주문하고 까먹을 때쯤 도착한다는 파주 사과 떡볶이, 물량이 풀리기 무섭게 품절돼서 국캐팅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방망리의 국수 밀키트까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이런 식의 밀키트는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미국 밀키트와 한국 밀키트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미국형 밀키트는 한국에서 먹히지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마트 매대 한 켠을 꽉 채운 이 밀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식사노동 대탈출 밀키트입니다. 이런 밀키트는 대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역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 생각보단 조금 빨리 등장하긴 합니다. 제가 찾은 가장 이른 시점의 밀키트는 2000년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밀키트는 우선 간편식에서 파생된 상품입니다. 공장에서 조리를 다 마친 상태로 나온 3분 카레 같은 것들요. 그런데 이런 건 장기 보존을 하기 위해 고온살균하다 보니 아무래도 집에서 간 만든 음식보다는 질이 떨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밥이 늘 완벽한 맛을 내진 않습니다. 또 장보고 재료 다듬고 요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집밥보다 맛있으면서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게 바로 밀키트입니다. 2000년에 미국 셰프들이 레스토랑급의 요리를 집에서 해먹을 수 있게 재료를 다듬고 계량해서 포장 판매한 거죠.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레스토랑급의 높은 퀄리티의 식사를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먹는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보겠다고 한 건데요. 실패했습니다. 가정식 치고는 꽤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까지는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하는 걸 미덕처럼 느끼던 때였어요. 아무리 시장의 미래를 꿰뚫어봐도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죠. 타이밍이 이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밀키트가 등장한 건 2011년부터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탄생한 밀키트 기업 헬로프레시가 이때 처음 등장했거든요. 현재 북서유럽 10개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까지 진출한 큰 기업이고요. 영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회사인 구스토도 2012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밀키트란 표현을 만들어낸 기업은 따로 있어요. 미국의 블루 에이프런. 지금은 헬로프레시의 1위를 내주긴 했지만 미국 밀키트 시장을 연 상징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이전의 레스토랑 셰프들의 밀키트와는 좀 다릅니다.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먹고는 싶지만 만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요리를 시작할 때 우린 뭐부터 하나요? 레시피를 검색하죠. 그런데 보면 집에는 없는데 사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몬 4분의 1 조각, 깻잎 한 장, 참치 액젓 반 스푼, 매실액 한 스푼.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건 얼마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거든요. 저도 이럴 땐 그냥 필요한 만큼 누가 배달 좀 해줬으면 싶더라고요. 이 기업은 저 같은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였어요.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 음식에 들어간 재료를 소분한 뒤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레시피 개발, 재료 전처리까지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배송이에요. 배송은 엄청나게 비싼 서비스거든요. 아마존, 쿠팡, SSG, 택배 회사 등등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 배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식재료는 일반 배송보다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냉장, 냉동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현재 한국은 이런 식재료를 당일 배송을 넘어 새벽 배송까지 해주지만요. 미국이나 유럽은 땅도 엄청나게 큰데다가 10년 전 일이니까 더 힘듭니다. 이걸 어쩌나 밀키트 기업들이 회의에 들어갑니다. 이때 채택된 방식이 바로 구독경제였어요. 메뉴와 레시피는 매주 바꿔 준비하고 정해진 날에 한 번에 배송한다. 이러면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거든요. 또 미리 회원을 모집해 돈을 받기 때문에 매출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배송과 구독경제, 이 기업들의 운영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국내 밀키트와 해외 밀키트의 차이는 여기서 딱 갈리죠. 이렇게 등장한 밀키트 산업, 201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예상하신 대로 사람들이 너무 바빠졌어요. 돈을 잘 벌면 벌수록 더 바빠집니다. 가면 갈수록 평일 저녁에 밥 차려 먹는다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어요.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사람들이 하루 중
요리에 쓰는 시간이 딱 37분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밀키트를 사 먹기 시작한 거죠. 좀 비싸긴 해도 애초에 일 많이 하는 고소득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거라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2013년 1.3억 달러 규모였던 밀키트 시장이 3년 뒤인 2016년엔 무려 15억 달러, 2018년엔 32억 달러로 끝을 모르고 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였어요. 이렇게 돈 냄새를 풍기다 보니 어김없이 경쟁자들이 나타나죠. 2017년 유통괴물 아마존이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이후 캠벨스프로 유명한 캠벨사, 미국의 거대 유통업체인 크로거 등이 차례로 들어왔죠. 심지어 언론사도 이 시장을 탐냈어요. 뉴욕타임즈가 NYT 쿠킹이라는 레시피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뜨거운 시장이 된 거죠. 이 흐름이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최초라고 할 만한 기업은 2013년 등장한 쿠킷. 모든 식재료를 재래시장에서 구입해 레시피와 함께 배달하는 곳이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만든 기업이었죠. 1년 만에 사라지긴 했지만요. 최초는 쿠킷이었지만 우리나라 밀키트 시장을 본격적으로 연 건 2016년에 등장한 프레시지입니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쿠팡 같은 곳에서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브랜드죠. 프레시지를 만든 정준교 대표. 2016년 작은 창고에서 4명이 모여 시작한 브랜드인데요. 정준교 대표는 앞서 언급했던 블루 에이프런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블루 에이프런은 기본적인 재료 손질을 해서 보내되 칼질은 셀프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곳과 똑같이 해서 배송을 했더니 한국 소비자들은 불편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사 먹질 않은 거죠. 그래서 재료까지 완전 다듬어 보내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때 내놓은 대표 상품이 바로 밀푀유 나베. 이거 완전 히트 상품이죠. 당시 밀푀유 나베가 집들이나 홈파티 메뉴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만들긴 쉬운데 필요한 재료가 은근히 많습니다. 알배추 조금, 깻잎 조금, 버섯도 종류별로 필요하고요. 근데 이걸 밀키트로 만들어 팔았으니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이런 상황이 되니 쿨모원, 한국 야쿠르트도 밀키트 시장에 뛰어듭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아예 이치온이라는 밀키트 브랜드를 출시했는데요. 이 이치온의 생산을 프레시지에게 맡겼어요. 이건 프레시지는 대기업이 위탁 생산을 맡길 만큼 제품력이 괜찮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때부터 프레시지 매출도 급격하게 증가했죠. 덕분에 창업 2년 만에 밀키트 시장 70%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고요. 여기서부터 미국 밀키트와 한국 밀키트의 차이가 납니다. 우선 미국 밀키트는 기업에 소속된 전문 셰프들이 레시피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에 맞춰 필요한 재료를 구독이란 형태로 배송해주고 있고요. 구독 경제와 배송. 한국의 프레시지나 테이스티나인 같은 밀키트 스타트업들도 초반에는 구독과 배송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벤치마킹 모델이 미국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식품 구독하는 게 망설여지는 겁니다. 굳이 구독 같은 걸 안 해도 편의점이나 마트가 가까이 있는 데다 한국의 식품 배송망은 이미 최고거든요. 편의점과 마트, 밀키트 기업들이 반대로 이곳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굳이 코앞까지 정기 배송을 해주지 않아도 편의점이나 마트에 진열해 놓고 팔면 되니까요. 물론 온라인 판매는 당연하고요. 아까 한국 야쿠르트가 프레시지의 위탁 생산을 맡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이후로는 대기업들과도 다양한 콜라보를 했어요. 삼양과 프레시지의 불닭 밀키트가 대표적이고요. 여기서 가능성을 본 뒤로는 유명 맛집과의 콜라보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게 밀키트 시장을 많이 키웠죠. 목란의 짬뽕, 삼연 갈비탕, 전주 베테랑 칼국수 등등. 요즘엔 유명하고 오래된 음식점에 가면 자기네 메뉴를 밀키트로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팔기도 하더라고요. 또 작년에 출시된 박망리의 할머니 비빔국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제품이죠. 위탁 생산과 콜라보레이션의 결합이 만든 결과물이니까요. 이런 점들이 미국 밀키트와 한국 밀키트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때 밀키트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염병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요, 간편식이 아니라 오히려 집밥을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죠.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어른은 출근을 안 하고 아이는 등교를 하지 않는 이 상황, 밥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끔찍하죠. 하루 3끼를 인원수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러다 보니 가정주부들은 뒤돌아서면 밥하고 또 뒤돌아서면 밥해야 하는 거예요. 전업주부도 힘든데 맞벌이 부부는 더 힘들겠죠. 이것도 엄연히 노동이거든요. 이 엄청난 노동을 대신해줄 구원자가 바로 밀키트였던 거죠. 밀키트의 주요 소비자는 3인 이상 가구거든요. 밀키트 시장이 코로나 기간 동안 2배씩 성장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비슷합니다. 블루 에이프런도 경쟁자들이 늘어나면서 매각을 한이 많이 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바로 흑자로 전환했어요. 이런 거 보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 또 약간 두렵긴 할 겁니다.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CJ, 이마트,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밀키트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작년 기준 국내 밀키트 시장 1위는 프레시지, 2위는 테이스티나인입니다. 이 두 회사가 올해 초 합병하는 일이 있었죠. 아마도 이런 엔데믹 추세에 맞춘 전략이 아닐까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1, 2위 기업의 합병은 사실 흔한 일도
일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땐 더더욱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엑스닷컴과 피터 틸의 컴피니티가 합병해 페이팔을 만든 이유도 그랬고, 코스트코와 프라이스 클럽도 함께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뜻이 맞았기 때문에 합병할 수 있었거든요. 프레시지와 테이스트나인도 이런 효과를 발한 걸지도 모르죠. 밀키트는 집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도 평균 이상의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 하나가 있죠. 포장 쓰레기. 다양한 재료를 한 땀 한 땀 포장해 놓으니까요. 밀키트 업계에 남은 숙제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 포장 쓰레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바꾸는 밀키트, 앞으로 얼마나 더 다양하게 나올지, 또 이 과포장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